자, 먼저 노동법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노동법원은 이 프랑스 그리고 독일, 영국의 노동법원인데 먼저 프랑스의 노동법원은 이게 이제 세계 최초의 노동법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806년에 이 노동법원이 처음으로 세워졌는데 1806년에 세워졌는데 이게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프랑스 리옹이라는 도시에서 최초로 노동법원이 설립이 됩니다. 당시에 이제 그 리옹이라는 도시의 상인들이 그 노동 분쟁 해결을 국가의 어떤 국가 법원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특별한 기구에 의해서 노동 분쟁을 해결하자 하겠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청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청와대 국민청원 하는 것처럼 청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졌는데 당시가 1806년이면 프랑스가 그 제국식이에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그래서 언제냐면 1804년에 황제가 되죠. 그래서 1804년에서 1815년까지 이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이 황제로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입니다. 그때. 그러니까 노동법원이 설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참 많은 일을 했죠. 네,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법원도 요 당시에 최초로 세워진 거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리옹에 세워진 이 프랑스의 노동법원요, 지금과 비슷하게 어떤 선출 법관에 의한 재판을 한다거나 또 이 조정과 심판이 분리되어 있다, 뭐 이런 원칙들이 당시에도 존재를 했다라고 해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다른 게 일반 그 민사법원, 우리도 이제 법원에 가면 민사사건 그리고 형사사건 재판을 하잖아요. 그래서 민사사건, 형사사건 재판을 하는데 그거 말고도 이 전문 법원들이 있어요. 전문 법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전문 법원은 특허법원이 있죠. 대전 그 둔산동인가? 대전 지방법원 고등법원이 있는데 그 옆쪽으로 조금 떨어져서 이 특허법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 전문 법원이, 그러니까 이 특허법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프랑스에는 특허법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 노동법원 역시 그런 이제 어떤 전문 법원, 특별 법원에 해당해요. 그래서 사회보장법원이라든가 또는 뭐 상사법원 또는 그리고 뭐 농업임대차 법원, 뭐 이런 것들이 그 프랑스의 특별 법원에 해당해요. 자, 그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고등법원에서 2심을 하고 마지막에 대법원에서 3심을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구조로 짜여져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프랑스도 그렇고 뭐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이 법원이 1심 지방법원, 뭐 2심 이런 식으로 3심이 뭐 대법원, 요 구조,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이런 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똑같은 명칭을 사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컨대 우리 대법원은, 그렇죠, 우리 대법원이라는 그 말은 최고 법원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뉴욕주에 가면, 미국 뉴욕주에 가면 그 대법원이 있어요. 뉴욕주 대법원이 있는데 뉴욕주 대법원은 그 최고 법원이 아니라 우리 지방 법원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렇게 명칭이 다 달라요.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 역시 우리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게 항소법원이고요. 항소법원이고, 그리고 우리 대법원에 해당하는 게 파기원이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법률심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인 거죠. 그래서 이 파기원이 있어요. 자, 이 노동법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노동법원에서 다루는 사건들은 갈수록 좀 지금 이제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좀 뭐랄까 슬픈 게 취업률이 낮다는 거예요. 취업률이 낮다는 얘기는 뭐죠? 실업률이 높다는 얘기지. 실업률이, 그죠?
그래서 취업률이 좀 많이 낮아졌고, 그 다음에 소송 절차가 이제 갈수록 처음에는 노동법원을 설치할 때는 좀 간편하고 신속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복잡해지고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소송 절차가 좀 복잡하고 소송 기간이 좀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좀 뭐랄까 단점 같은 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노동법원의 사건 의뢰하는 사건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은 이 독일인데요. 이 독일의 경우에는 이 다른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라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개별적 권리 분쟁, 그러니까 개인의 분쟁을 중심으로 이제 다루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 권리 분쟁뿐만 아니라 이 집단적 권리 분쟁까지 모두 이제 그 노동법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1심에서 3심까지 모두 이제 노동법원이 독립해 있다라는 게 이 독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방노동법원, 그리고 고등노동법원, 마지막으로 연방노동법원의 이런 그 3심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독일에서는요, 그러면 권리 분쟁은 노동법원에서 하는데 이익 분쟁은 어디서 하느냐? 우리 같은 경우에 이익 분쟁은 그 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거쳤잖아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이렇게 공적인 어떤 국가 기구에 의한 강제적 조정이나 중재를 거치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국가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하는 그런 기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두고 있질 않아요. 대신에 이제 각 사업장별로 이제 조정 기구가 많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적인 거죠. 공적인 게 아니라 사적인 어떤 조정 중재 제도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 독일이나 또는 유럽의 특징이 뭐냐면 그 각 노동조합이 이 산업별 노동조합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별노조 형태로 되어 있고, 이게 전국 규모의 산별 노조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조직 자체가 굉장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단체 보통 이제 산업별 단체 협약을 하면서 이 조정 절차에 대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통 이제 사적인 공적인 게 아니라 사적인 조정 절차를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해결을 하는데, 통상 그 단체 협약에 이제 이 평화 의무라고요. 보통 이제 그 어떤 노동 쟁의가 발생했을 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런 조정 절차를 거치기로 서로 이제 단체 협약에 정해요. 그리고 그 조정 기간 중에는 서로 이제 어떤 쟁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 의무 기간이라고 그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는 쟁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협약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이제 사적인 단체 협약상의 조정 절차를 거쳐서 조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안 될 때, 또는 없으면 이제 주 정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단일 국가지만 독일은 연방 국가잖아요. 그래서 각 주별로 주법이 따로 있는데, 이 주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어떤 공적인 조정 절차를 또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거의 뭐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이제 그 산별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적인 조정 절차를 거쳐서 조정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네, 다음으로 이 영국인데요. 영국은 강의안에 보면 고용심판소라고 되어 있는데, 고용심판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역시 개별적 권리 분쟁을 담당을 합니다. 근데 고용심판소라고 하니까 이게 꼭 법원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역시 법원에 해당해요.
법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트리부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법원은 보통 코트라고 하죠. 코트. 근데 이 경우에는 트리부날이라고 하는데 그 뜻 역시 우리 번역을 해보면 역시 법원이란 뜻이 있어요. 법정, 법원이란 뜻이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이 노동법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은 일반적인 그 코트의 경우에는 이제 그 일반적인 민사, 형사 사건 같이 이제 다양한 광범위한 사건들을 다루게 되는데 이 트리부날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심판소라고 번역했는데 이 경우에는 그 어떤 특정한 분야의 그 분야의 사건들만 이제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이제 코트가 일반 법원이라면 이 트리부날은 특별 법원에 해당하는 거죠. 특별 법원 또는 전문 법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번역을 고용심판소가 아니라 노동법원이라고 번역을 하는 게 이제 나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게 이제 영국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 행정기관 중에 조언, 알선, 중재, 서비스청이라는 게 있는데 ACAS라고 되어 있죠. 보통 보니 발음을 뭐 아카스, 에이캐스 뭐 이렇게 발음하는 것 같아. 에이캐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에이캐스라는 조언, 알선, 중재, 서비스청이라는 데가 있고 이 조언, 알선, 중재, 서비스청에서는 원래 그 이제 집단적 노동 분쟁이 있죠. 집단적 노동 분쟁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사 분쟁이죠. 노동쟁의 같은 것을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개별적 권리 분쟁까지도 많이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 권리 분쟁에 대한 조정 서비스까지 담당을 하고 있어요. 원래 이 영국의 노동법원은 1964년에 설립이 됐는데 원래 명칭은 인더스트리얼 트리뷰널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하면 이제 산업이라는 뜻인데 원래 그 우리가 노동법이라고 하면 노동법 레이버 로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레이버 로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 프랑스나 아니면 영국이 아니라 독일이나 이런 데는 노동법이 맞았는데 이 영국 쪽에서 영국 쪽 영어에서 노동법은 레이버 로가 아니라 인더스트리얼 로라고 했어요. 산업법. 그러니까 산업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산업이 아니라 공장이죠, 공장. 그래서 이 노동법의 원조는 공장법이었어요. 공장법. 그러다 보니까 이 인더스트리얼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노동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명칭을 보면 프랑스의 노동법원은요, 꽁세이 드 프루돈무 발음하기가 좀 그런데 꽁세이 드 프루돈무 무슨 뜻일까요? 직역을 하면 아마 현명한 사람들 있죠, 현자, 성인 군자 뭐 그런 것처럼 현자들의 위원회 아니 협의회 꽁세이 하면 협의회인데 현자들의 협의회 정도 돼요. 어쨌든 처음에 이제 현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기구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제 처음에 이제 노동법원 이름을 이제 저렇게 붙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저런 명칭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법원은 프랑스어로 법원은 코트인데 영어로 발음한 코트인데 프랑스는 아마 꾸르라고 발음할 거예요. 꾸르. 그래서 꾸르가 아니라 꽁세이유. 그래서 이제 협의회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츠겔리히트 해가지고 진짜 이건 노동법원이에요. 아르바이츠 우리는 이제 그냥 정규 하는 게 아니라 가끔 시간을 쪼개서 하는 거 파트타임 노동을 그 아르바이트라고 부르는데 그게 아니라 독일어로 아르바이트는 노동이란 뜻이죠. 그래서 아르바이츠 겔리히트는 법원이란 뜻이고요.
그렇고 영국은 지금 봤죠? Employment Tribunal EAT 이제 항소 법원은 EAT라고 해요. 약자 같은 거는 좀 간단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구분을 좀 할 수가 있어야겠죠. 영국의 노동법원은 ET, 영국의 조언 알선 중재 서비스청은 ACAS 뭐 이런 거. 미국의 연방 노동관계위원회는 뭐였죠? NLRB 이런 거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노동법원이 어디에 있느냐? 프랑스의 경우에는요, 원칙적으로 각 지방법원 소재지 있죠. 지방법원이 관할하는 구역 내에 노동법원을 하나씩 이렇게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사 사건을 담당하는 지방법원 관할 내에 적어도 하나 이상. 그래서 이 산업 단지가 있다거나 좀 큰 데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노동법원이 2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겠죠. 우리도 보면 노동위원회가 이제 각 광역 단체별로 있는데 대부분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 울산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산업 단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노동위원회가 새롭게 이렇게 그 문을 연 게 울산이에요. 울산. 그래서 이렇게 많은데 사건이 많은 데는 이렇게 이제 새로 하나를 더 둘 수가 있는 거죠. 네, 프랑스 노동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업종 무슨 업종이냐 또는 무슨 직종이냐에 따라서 국을 5개로 나눠요. 그래서 뭐 관리 감독직, 노동자국, 공업국, 상업 서비스국, 농업국, 뭐 기타 직종국 뭐 이렇게 나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느냐, 어느 분야의 노동자냐에 따라서 일단 그 사건을 분류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누고 이 국 안에는 또 이제 부를 둡니다. 샹부르라고 하는데 부를 둬요. 그래서 부에는 그 최소 4명 이상의 사용자 법관 또 4명 이상의 노동자 법관을 이렇게 두고 있어요. 부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경제적 원인으로 인한 해고 관련 소송이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를 둔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경제적 원인으로 인한 해고 관련 소송 뭘까요, 이거? 정리해고를 말하는 거죠. 정리해고. 그래서 정리해고만을 담당하는 전문 재판부를 하나씩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하는 사건을 따로 두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거기서 정리해고만을 다루는 그걸 하나를 뭐 새로 설치하는 뭐 그런 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네, 이제 국 안에는 또 이제 화해 및 지도과 그리고 재판과 신속 심리부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두고 있습니다. 상세한 건 좀 자세한 그 내용들은 적어도 한 번 이상 이렇게 꼭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은 독일인데요. 독일은 그렇죠. 지방노동법원, 그다음에 고등노동법원, 마지막으로 연방노동법원을 두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독립된 3심의 구조를 두고 있는데 지방노동법원은 그렇죠? 아르바이츠 게리히트 해가지고 AG 독일어로 하면 아게일 거예요. 아게. 그다음에 고등노동법원 있고요. LAG. 그다음에 연방노동법원 분데스 아르바이츠 게리히트 해가지고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심부터 3심까지 독립된 전문 법원으로서 노동법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노동법원은 그 노동사건의 1심을 담당해요. 뭐 소송물이 뭐냐, 돈이 얼마냐, 속가가 얼마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노동사건의 1심은 모두 지방노동법원에서 관할합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벌써 이것도 5년 됐나요? 2017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에 110개의 노동법원이 설치가 돼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노동법원의 지방노동법원의 재판부는 3명으로 되어 있는데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명은 이제 직업법관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독일의 법과대학을 나와서 판사 임용 시험을 거쳐가지고 판사라 임용된 사람이죠. 직업법관이 한 명이 있고 진짜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우리식 판사인 거예요. 그리고 노동자를 대표하는 그 명예법관 그리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명예법관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된 그 이제 합의부가 재판을 담당하게 돼요. 보통 여기 명예법관이라고 했잖아요. 명예라는 의미는 명예로운 근데 이건 사실은 그 보통 이제 honorable이라고 하잖아요. honor 영어로 하면 honorable 명예로운 그래서 honorable judge 하면 그러니까 명예법관이란 뜻인데 실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 이제 직업법관이 아닌 경우에 honorable이라고 써요. 그래서 이제 선출직 그러니까 선거라든가 이런 것들로 이제 그냥 선출된 사람들 있죠. 그런 경우에 honorable judge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법관도 선거로 뽑잖아요. 그래서 미국 법정 영화 같은 걸 보다 보면은 판사 명패 보면 판사 이름 앞에 단지 그냥 저지 아무개라고 쓰여 있는 게 아니라 honorable judge 아무개 이렇게 쓰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같이 어떤 직업 공무원인 법관이란이 아니라 어떤 이제 선출된 법관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써요. 명예법관이라고. 마찬가지로 비슷한 의미인 거죠. 여기서도 명예법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동자법관, 사용자법관을 명예법관이라고 불러요. 네, 고등법원에 이제 고등노동법원 2심을 담당합니다. 2심. 그러니까 항소 사건을 담당하는데 그래서 그 1심 판결에 그러니까 AG 판결에 불복을 하면 항소를 할 수 있는데 항소를 한다라고 해서 곧바로 항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항소 허가제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항소 허가를 받아야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독일 각 주마다 하나씩 설치가 돼 있어요. 각 주마다 하나씩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예외적으로 좀 많이 독일의 주를 보면 미국의 주는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크기가 대충 지도 보면 비슷비슷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자, 중국의 성 있지 성 없어요? 성 있잖아 성도 크기 보면 대부분 좀 뭐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지만 비슷비슷하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미국의 주나 뭐 중국의 성이나 보면 크기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독일은 연방 국가인데 이 주 보면은 아주 진짜 작은 주도 있고 진짜 코딱지만한 주도 있고 진짜 큰 주도 있고 그래요. 주 크기가 다 천차만별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독일을 구성하고 있었던 독일이 옛날에 신성 로마 제국이었는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을 구성하고 있던 각 그 국가들이 그 크기 차이가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어디는 왕국이었고 뭐 프로이센 왕국이었고 어디는 왕국, 어디는 공작국, 어디는 그냥 기사가 운영하는 아주 조그만 국, 어디는 그 자치도시 조그만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연합해서 결국에 지금의 독일 연방 공화국이 되다 보니까 주들이 어딘 크고 어딘 작고 막 그렇다고. 그래서 주가 큰 데는 어떻게 했어요? 주가 큰 데는 이게 이제 2개 이상 두어야 할 필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그 참고로 알아두세요. 바이에른 주에서는 뮌헨과 뉴렌베르크 두 곳에 이렇게 두고 있고요. 뉴렌베르크 2차 세계대전 전범 재판한 곳이 아마 뉴렌베르크고요. 그 다음에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는 이게 듀셀도르프, 쾰른, 함까지
뒤셀도르프, 함, 쾰른 이렇게 세 곳에 설치가 돼 있답니다. 그래서 뭐 총 18개의 고등노동법원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개수가 좀 헷갈리는 적이 있어요. 그래도 그냥 그렇구나 해가지고 주마다 하나씩, 그리고 큰 데는 2개 또는 3개씩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고등노동법원에도 역시 한 명의 직업법관과 그 노동자법관, 그 다음에 사용자법관, 이렇게 명예법관 각 한 명씩, 그래서 3명이 재판하는 그 합의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합의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자, 연방노동법원인데요. 연방노동법원의 경우에는 이 노동 재판을 담당하는 최종심이에요. 그러니까 최고법원인 거죠. 연방노동법원이 최고법원이고 마지막 법원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그러니까 연방노동법원이니까 딱 하나 있겠죠. 요거는 그 에르푸르트라는 도시에 있대요. 에르푸르트라는 도시에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그래서 연방노동법원이니까 독일 연방공화국 전체에서 하나가 있겠구나, 뭐 이 정도 알면 되겠죠. 그래서 상고심을 담당하고 있는데 역시 상고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즉 상고를 하려면 상고 허가를 받아야 그 상고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상고 허가제를 운영을 했었는데 현재는 상고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심, 그러니까 지방법원 사건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상고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심 판결을 해서 불복할 때는 항소한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심 재판을 하는 거죠. 항소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대법원에 그 이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 불복해서 대법원에 그 소송을 제기하는 것, 즉 법률심을 제기하는 것을 상고라고 해요. 그래서 항소와 상고를 이렇게 분리해서 말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왜냐하면 이 독일식 제도를 따랐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있죠. 다른 나라들은 항소와 상고가 구분을 하질 않아요. 대부분 보면 영국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항소, 상고가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귀찮으니까 다 항소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나라는 항소, 상고, 뭐 항고 이런 것을 좀 까다롭게 서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독일도 그런 식으로 좀 부르고 있어요. 상고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고, 연방노동법원 안에는 재판부가 10개가 있어요. 10개의 재판부가 있고, 이 10개 그 각 재판부에는 직업법관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의 직업법관과 그 노동자법관 1명, 사용자법관 1명, 명예법관 2명 해서 총 5명이 이 재판을 담당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방노동법원에는 이 39명 또는 뭐 38명이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한데, 이 자료들이 조금 뭐랄까 정확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책이라든가 어떤 우리 교재 자료 있죠, 자료. 그래서 요 자료가 사법정책연구원의 자료인데, 사법정책연구원에는 몇 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독일 또 그 연방노동법원 홈페이지에는 또 몇 명으로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라고 해도 그게 꼭 그 최신 자료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38명, 39명 한 요 선이에요. 요선 한 요 정도 선에 있는데, 직업법관이 이제 요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노동자법관과 사용자법관, 이 명예법관은 각각 110명씩, 그래서 220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남의 나라 법관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겠죠. 꽤 많죠. 근데 우리나라 대법원의 부가 몇 개인지 알아요? 우리나라 대법원의 부
우리나라 대법원의 법관, 그러니까 대법관 수. 우리나라 대법관 수가 아마 13명인가? 그럴 거예요. 13명인가? 13명인가? 14명인가? 뭐 그쯤 되는데 우리나라 대법원의 법관 아니까 부가 3개밖에 없어요. 3개. 1부, 2부, 3부에 딱 3개. 그래서 민사 사건을 다루면 민사 1부, 민사 2부, 민사 3부가 되고 형사 사건을 다루면 형사 1부, 형사 2부, 형사 3부가 되고 행정 사건을 다루면 그죠? 특별 1부, 특별 2부 이런 식으로 돼요. 되게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의 법관 수가 굉장히 적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어쨌든 참고로 그렇다라는 거고요. 네, 다음으로 영국입니다. 이 영국은요, 네, 어디에 있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진 않고, 하여튼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마다 설치가 돼 있어요. 이티가 이제 지방마다 이렇게 쭉 설치가 되어 있고, 어쨌든 이제 노동 분쟁을 담당하는 게 이 노동 법원에서 담당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일반 법원에서 담당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렇게 좀 분업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담했잖아요. 노동 사건을 전담을 했는데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서로 좀 나누어서 이렇게 맡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노동법원에서 담당하는 사건이 뭐고 일반 법원에서 담당하는 사건이 뭐냐 하면, 노동법원에서 담당하는 사건은 그러니까 그 성문법상 권리에 대한 문제 있죠. 재정법상 보장되는 노동자 권리라고 했는데, 이게 성문 법률로 제정된 그 성문 법률로 있는 그 노동자 권리에 관한 문제는 노동법원에서 다루고요. 그게 아니라 뭐 이제 계약상 권리라든가 불법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불문법, 그러니까 판례법, 그러니까 커먼로 이쪽 관련된 분쟁들은 일반 법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일반 법원에서 다루는 게 이 공무원 관계 있죠. 그래서 공법적 노동 관계 이런 것들은 역시 일반 법원에서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노동법관인데요. 이 노동법관, 프랑스의 노동법관은 이 사용자 법관과 노동자 법관 딱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 법관이 없습니다. 직업 법관이 없고 노동자 법관과 사용자 법관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 그 재판부, 하나의 재판부에 그 두 명씩 참가를 해요. 그래서 총 4명이 재판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다 노동자 법관과 사용자 법관을 다 선거로 뽑았어요. 선거로 뽑았는데, 그렇죠. 예, 선거로 뽑다 보니까 이 선거 비용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도 있고, 또 참여율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떨어지는 거죠. 투표율이 떨어져요. 그런 이제 단점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걸 좀 제도를 개혁을 해서 지금은 이제 그 노동자 법관과 사용자 법관을 선거로 뽑는 게 아니라 그 지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지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이제 노동자 법관과 사용자 법관은 동수로 구성돼요. 똑같은 그 수가 같아요. 노동자 법관과 사용자 법관의 수는 서로 같은 수입니다. 똑같이 되어 있고,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노동위원회 보면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회 수가 같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나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는 서로 수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법원에 그러니까 법관이 노동자 법관과 사용자 법관밖에 없는 거잖아요. 직업 법관이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노동법원의 원장 또 부원장도 노동자나 아니면 사용자가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노동자 법관이 노동법원의 법원장이 되면 부원장은 사용자 쪽에서, 반대로 사용자가 이제 그 원장이 되면 그 노동자가 부원장이 되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관을 처음에는 5년마다 선거로 선출을 하고 또 재임이 가능하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판사 이름도 레꽁세이오 푸르도무라고 불렀는데 어쨌든 그냥 노동법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바꿨어요. 비용 문제라든가 투표율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지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먼저 이 노동자 후보들, 그러니까 노동 법관 후보들을 뽑아요. 후보들을 뽑는데, 그러니까 노동자 법관은 노동조합원들이 투표를 해서 그 노동자 법관 후보를 이제 뽑아 놓고요.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단체, 그러니까 사용자 조직에서 그 이제 뭐 이제 그 회사 수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회사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후보자들을 이제 선출을 합니다. 그러면 노동법원의 이 법관 후보자 명부를 쭉 작성을 해서 작성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 중에 이 법무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이 합동으로 그 이제 승인을 해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명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노동자 법관이 되는데, 이 후보가 이 노동법관이 되려면 제일 먼저 프랑스 국적자여야 돼.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21세 이상,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범죄 경력이 있다거나, 아까 우리식으로 하면 전과가 있다거나, 또는 그 민사상 제한 능력자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 그 미성년자라든가 아니면 그 좀 정신이 좀 해가지고 후견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식으로 하면 뭐 금치산자니 한정치산자니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스스로 혼자서 뭐 계약을 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법적인 행위를 하는 게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한 능력자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원 법관 후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법원 법관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년 이상의 직업 활동을 수행했거나 뭐 그 지난 10년 동안 노동법원의 후보자였을 것, 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외에도요, 뭐 일단 노동법원의 법관이니까 그렇죠. 사용자이거나 또는 노동자이어야겠죠. 사용자 법관이 되려면 사용자이어야 되고, 노동자 법관이 되려면 노동자이어야겠죠. 그래서 일단 사용자이거나 또는 노동자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실직한 사람 있죠. 실직자도 당연히 노동 법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직자 같은 경우에는 그 구직 신청 리스트 상의 구직 신청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워크넷이라는 그 고용노동부인가 아니면 거기서 운영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구직 등록을 해놓은 사람,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또는 이제 직장에서 이미 은퇴한 사람도 노동법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법관이 될 수 없는 사람들, 징계를 받았다거나 6개월 이상 직무 정지가 돼 있거나 또는 최대 10년 기간 동안 노동법원에서 직무가 금지돼 있다거나, 그다음에 노동법원에서의 뭐 전면적인 직무 금지 같은 그런 처분을 받았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 노동법관으로 지명을 받았는데 나는 일을 못하겠어 해서 그 지명을 거부한 사람들 있죠. 그래서 한 번 거부한 사람은 4년
거부를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4년 동안은 노동법관 후보가 될 수 없다라고 해요. 네, 이제 독일인데 독일은 이제 직업법관과 그 명예법관이 있었잖아요. 직업법관은 일단 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법원이 이렇게 민사법원에 있다가 형사법원에 갔다가 뭐 이제 고등법원 갔다가 이렇게 자기 왔다 갔다 하거든요. 판사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기 뭐 청주에 있다가 청주 지방법원에 있다가 대전 지방법원 갔다가 뭐 서울로 갔다가 뭐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민사 형사도 막 왔다 갔다 서로 하는데 이게 일반 법원은 그래도 되는데 전문 법원은 좀 그게 안 되겠죠.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전문 법원은 한번 보통 보면 전문 법원은 한번 들어가면 계속 거기서만 있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요 독일식 제도들이 그래요. 한번 딱 그 분야에 들어가면 그 분야에서만 평생 근무를 해요. 그래서 노동법관 역시 일단 노동법원에 임용이 되면 그 정년할 때까지 그 사람이 이제 정년이 될 때까지 노동법원에만 근무를 하게 됩니다. 노동법관으로 근무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일단 법관으로 임용이 되면 그 이제 노동법관 그 수습 판사를 거쳐서 정년 보장을 받는 정년 보장 판사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지방 노동법원에서 이 노동법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연수가 차고 승진을 하게 되면 그 지방 노동법원의 뭐 법원장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 고등노동법원의 재판장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고등노동법원의 그 법원장 뭐 이런 식으로 쭉 이제 승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동자 명예법관과 사용자 명예법관들은 역시 이 사람들도 이제 독립한 법관이에요. 독립된 법관이고 1심에서부터 3심까지 그러니까 프랑스의 경우에는 1심만 있었는데 이 독일의 경우에는 1심에서 3심까지 모두 명예법관을 두고 있습니다. 명예법관은요 어디서 임명을 하느냐 지방노동법원과 고등노동법원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에서 그러니까 주의 뭐 최고 관할관청 또 뭐 주 정부가 하고요. 연방노동법원 같은 경우에는 그 연방노동 및 사회부 장관이 그 5년 임기로 임명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추천자 명부 중에서 이제 선임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 있죠, 노동자 법관. 그래서 노동자 법관이 있고 사용자 법관. 그 그러니까 추천받은 사람 명부에서 선발을 하는데 자, 사용자의 경우에는 일단 사용자니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라겠죠. 그래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그 사용자가 명예법관이 되는데 항상 이제 좀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항상 고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가끔 고용을 안 하고 있는 시기도 있잖아요. 고용하는 때도 있고 고용 안 하는 시기가 또 있는데 고용을 안 하더라도 즉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있더라도 사용자 법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뭐 법인 또는 인적 결합체의 사업장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인은 뭔지 알죠? 법인 회사 뭐 있죠? 우리나라 회사법에 회사 4가지 있는데 회사 4가지 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자 뭐가 있죠? 주식회사 또 유한회사 또 합자회사 또 하나 한명회사 딱 회사는 4가지 종류가 있어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모두 우리나라에서 4가지 회사는 모두 법인입니다. 우리나라 모두 법인이에요.
하지만 이건 우리나라의 경우고 외국도 다 이런 건 아니에요. 외국도 모든 회사를 다 법인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식의 어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정도는 법인으로 하고 합자회사나 한명회사는 법인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의 합자회사 한명회사는 외국에선 법인이 아니면 뭘까요? 그거는 이 회사를 잘 떠올려 보세요. 회사를 인적 회사와 물적 회사로 또 나누죠. 인적 회사, 물적 회사, 유한 책임 사원, 무한 책임 사원 뭐 이런 식으로도 나누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주식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유한 책임 사원들로 되어 있는 그 물적 회사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합자 회사나 한명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적 회사죠. 인적 회사. 그러니까 법인으로 보지 않으면 결국에 이건 뭐겠어요? 인적 조직체죠. 인적 조직체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인적 결합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우리의 뭐 합자회사나 한명회사쯤 해당하는 그런 어떤 단체들이에요. 그러니까 법인격은 없는 거죠. 그 나라에서는. 그래서 그런 회사의 사용자도 역시 사용자 법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업장에서 뭐 고용 권한이 있는 업무 집행 사업 쭉 있는데 결국에 우리 사용자 개념에 기업주뿐만 아니라 기업주, 그러니까 사용자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도 역시 사용자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역시 사용자 법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연방이나 주, 지방자치단체 등등에 있었던 공무원이라든가 뭐 사무직원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이 대리권, 그들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도, 그러니까 대리권이 있는 자도 사용자 법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사용자 법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데 보면 관행적으로 보면 대부분 사용자 법관들은 어떤 기업의 인사 또는 노무관리 담당자들이 사용자 법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좀 노동법이라든가 노사관계에 대해서 좀 많은 경험과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자 법관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 법관인데 이 노동자 명예 법관은 노동자가 이제 되는 거예요. 노동자가 노동자 명예 법관이 되는데 물론 이제 실업자도 노동자 명예 법관이 될 수 있습니다. 해고된 노동자 될 수 있고요. 퇴직한 노동자도 정년 퇴직한 노동자도 노동자 법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되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어떤 좀 자주적인 노동 단체들 있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운동 단체, 뭐 이런 뭐 노동청년회라든가 뭐 있을까? 뭐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의 구성원이라든가 뭐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리고 노동조합 연합단체, 연맹이나 총연맹 같은 경우 거기에 뭐 임원이라든가 사무직원 또는 이제 대리권을 특징이 뭐냐면 조직체가 지분 전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정관에 따라 조직체 구성원들의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를 위해서만 운영되는 경우. 노동 조직체가 법인을 세웠는데 이 법인에서는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만 담당한대요. 그럼 이 법인은 무슨 법인일까요? 괄호 넣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법은 뭐라고 하면 될까요? 로펌이라고 하죠. 로펌 보통 법무법인.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법률 자문과
그 소송 사건 대리만 하는 그런 법인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일반 로펌들 법무법인처럼 사건을 그냥 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노동단체에 속해서 그 노동단체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이제 법무법인 같은 거죠. 자, 거기도 역시 예, 이 노동자 명예법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등법원과 연방노동법원인데 고등노동법원은 만 30세에 달한 자.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만 25세였나요? 지방노동법원. 그다음에 이제 고등노동법원은 30세 최소 5년간 그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명예법관직에 있었던 사람. 자, 연방노동법원은 만 35세 5년씩 늘어나네요. 그래서 역시 5년 이상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명예법관직에 있었던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국인데요. 영국은 보면은 고용심판관과 고용심판원이라고, 고용심판관, 일반 심판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법률 전문가인 사람이니까 이 법률가 법관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직업법관과 같은 거겠죠. 그래서 법률가 법관과 법률가가 아닌, 그러니까 일반 멤버, 그러니까 레이 멤버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죠? 이렇게 일반 법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이 법률가 법관은요, 최소한 7년 이상 사무변호사 또는 법정 변호사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뽑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변호사, 법정 변호사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둘로 나눠요. 그래서 이 솔리시터랑 바리스터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서로 이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험 본다고 해서 다 두 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뽑는 게 다 다른가 봐요. 그래서 이 사무 변호사 뽑는 거랑 그 법정 변호사 뽑는 거. 그래서 이 사무 변호사들, 솔리시터들은 대부분 이제 서류 작업들만 하고요. 서류 작업들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 변호사라고 하죠. 바리스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법정에 나가서 변론을 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변호사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무 변호사나 아니면 바리스타나 이런 경력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되고요. 일단 이 재판부를 구성할 때는 그래요. 성차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여성이 1명 이상, 그 다음에 인종차별 같은 경우에는 그쪽 분야에 대해서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좀 교육을 받은 사람들, 이런 거 꼭 재판부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률가 법관 1명과 노동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일반 법관이 2명 있으니까 총 3명이잖아요. 그래서 판결을 할 때는, 결정을 할 때는 다수결로, 그죠? 셋이 의견이 일치하거나 아니면 2대1 해서 이렇게 다수결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먼저 이 법률가 법관을 선출하는 건데, 이 법률가 법관은 시험을 습니다. 그래서 1차 필기 시험 보고 2차 면접 시험 본다라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 모의 신문 과정이라고 해서 이게 일종의 모의 재판을 하는 거죠. 모의 재판을 하는 방식으로 또 테스트를 해서 뽑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 로드 챈슬러가 임명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로드 챈슬러를 제가 좀 설명하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저기예요. 이게 우리식으로 하면 이게 마땅히 뭐라고 하기 곤란한 그런 저기에 있는 저기예요. 그래서 일단 영국의 법원 제도가 개혁이 되면서 2007년인가 이때부터 영국 대법원이 생겼습니다.
영국 대법원이 생기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로드 챈슬러가 이게 그 영국의 그때 최고 법원이 영국 귀족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상원, 그 귀족원의 사법위원회인데 거기에 이제 그 수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사실상 수장, 그러니까 최고 지위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대법원이 로드 챈슬러는 이제 역할이 좀 달라진 거죠. 딱히 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했는데 법무부 장관하고도 또 달라요. 이게 조금 그래요. 하여튼간 영국의 어떤 독특한 고유한 어떤 직책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로드 챈슬러가 하여튼간 이 법관들을 선발하고 임명하는 그런 일을 담당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일반 법관 있죠. 노동자 법관과 사용자 법관인데 역시 노동자 법관과 사용자 법관은 뭐 특별한 법적인 자격 일단 그 심사를 거쳐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거쳐서 선발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면접 인터뷰까지 해서 선발을 해요. 그래서 1차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법이라든가 제도에 대한 어떤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2차는 이제 모의 신문 과정, 그러니까 모의 재판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 면접을 해서 합격자를 선발하는 일종의 이제 시험을 뽑는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물론 당연히 노동자 측, 그다음에 사용자 측에서 이제 선발을 합니다. 네, 법관과 관련된 프랑스의 노동법관 같은 경우 이제 규정되는 게 법관의 어떤 신분 보장에 관한 규정들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법관의 임기가 4년인데 4년 동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간에 프랑스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노동법관으로서의 지위도 상실하게 돼요. 당연히 그 사망하게 되면 노동법관으로 일하다가 사망을 하면 당연히 노동법관직도 사라지겠죠. 그런 것처럼 프랑스 국적을 상실하면 법관의 지위도 상실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법관으로서 일하는 거 이게 이 노동법관으로 일을 한다는 게 이 노동법원에 상근하면서 거기 상주하면서 모든 사건을 재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정받은 그 사건을 재판할 때만 출석을 해서 그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자기 그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있을 때 가서 잠깐씩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노동법원에서 일하는 시간 있잖아요. 이 시간은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노동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돼요. 사용자는 자기가 고용한 노동자가 노동자 법관이 되었을 때 이 노동자 법관이 그 노동자 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 역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급하지 않으면 벌칙이 따라요. 그래서 뭐 1년의 구금,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겠죠. 그죠? 그리고 3,750유로의 벌금, 뭐 이런 형벌이 부과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법관이 되면 당연히 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법관 연수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법관 연수 교육 시간 역시 사용자는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뭐 초기 연수가 5일, 뭐 지속적 연수 뭐 6주 뭐 이런데 이 시간에 대해서 사용자는 연수 기간에 해당하는 그 기간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 주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그리고 노동자 법관으로 선출이 된 사람은 해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노동자 법관으로 선출됐다라는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노동법원의 그 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유로 해고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다른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데 이 노동자 법관을 해고할 때는 이 노동법에 규정된 노동법 규정에 따라서만 해고할 수 있어요. 굉장히 좀 엄격한 거죠. 그래서 노동법원의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독일의 경우인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이 노동자 사용자 명예 법관들이 이 그러니까 노동법원의 조직이라든가 운영에 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노동자 단체라든가 사용자 단체도 이 노동법과 관련된 그리고 노동행정과 관련된 그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한다거나 또는 참여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지방노동법원과 고등노동법원의 설치 폐지라든가 법원 소재지 이전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이것들은 이 주의 법률로 정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그 노동 문제와 관련이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노동조합이라든가 사용자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노동법원의 그 재판장이라든가 이 재판장이 이제 그 지방노동법원에 그러니까 재판장을 임명할 때는 이 위원회 그 주에 설치된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임명을 하는데 이 위원회에는 노동조합이라든가 사용자 단체 그리고 이 노동법원의 대표 뭐 이런 사람들이 좀 같은 수로 동수로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고등노동법원장이라든가 그 재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역시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고요. 그 지방노동법원이나 고등노동법원 같은 경우에 보면 명예법관으로 구성된 명예법관위원회가 있고 이 명예법관위원회를 통해서 노동법원의 운영에도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 명예법관위원회는 노사 양측 명예법관 각 3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방노동법원에서도 업무 개시하면서 뭐 상호 분담을 정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 재판부를 구성할 때 이때도 그 노동자 또는 사용자 명예법관 중에 가장 최고령 가장 나이 많은 명예법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의 특징인데요. 영국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이 법률가 법관과 그 다음에 일반 노동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일반 법관 이렇게 3명이 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3명의 합의부가 재판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이 법률가 법관만으로 재판을 하는 단독심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 단독심에서 다루는 사건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뭐 임금 문제 있죠. 뭐 임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꼭 합의부에서 재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주 간단하거든요. 사실관계도 간단하고 뭐 이제 금전지급 문제니까 단순한 쟁점도 명확하고 사실관계도 간단하기 때문에 이건 그냥 판사 혼자서 재판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부당해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좀 복잡해요. 사건도 복잡하고 이게 노사 간의 어떤 대립이 심한 노동자와 사용자의 대립이 좀 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까지 좀 단독심에서 처리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그 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적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진짜 별거 아닌데 좀 중요한 거겠죠. 노동법원에서 어떤 사건들을 담당하느냐? 다 노동 민사 사건들을 담당합니다. 민사 사건 담당해요. 그래서 노동법원에서 담당하는 사건이 무엇인지 이 문제는 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민사 사건, 형사 사건, 행정 사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 노동 분쟁을 개별적 분쟁, 뭐 집단적 분쟁, 권리 분쟁, 이익 분쟁 이렇게 나눈다고 했는데 그 노동 분쟁을 그 기구가 노동위원회든 노동법원이든 어떤 사건들을 다루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일단 프랑스, 독일, 영국의 노동법원들은 노동 민사 사건들을 다룹니다. 노동 민사 사건들을 다뤄요. 그러니까 형사 사건이라든가 행정 사건은 이제 다루지 않는 거죠. 민사 사건을 다루고 민사 사건 중에서도 모든 사건을 다 다루는 게 아니라 개별적 권리 분쟁. 그러니까 프랑스는 개별적 권리 분쟁만을 다뤄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개별적 권리 분쟁만 다룹니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개별적 권리 분쟁뿐만 아니라 집단적 권리 분쟁도 다루어요. 집단적 권리. 그러니까 그 개별적 권리 분쟁 하면 대표적인 게 부당해고, 임금 이런 것들이에요. 부당해고라든가 임금 이런 사건들. 그러면 집단적 권리 분쟁 뭐 있을까요? 우리 다뤘던 거 뭐 있을까요? 집단적 권리 분쟁, 부당 노동행위 분쟁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당 노동행위 분쟁에 대해서 프랑스나 영국에서는 안 다루는데 독일에서는 다룰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문제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판은 꼭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재판은 딱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닌데, 그래서 재판을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그 하게 되는데 불복할 때. 자, 프랑스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노동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노동자 법관, 사용자 법관으로 된 노동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그 항소심의 경우에는 항소법원 또는 파기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보면 소가에 따라서 소송의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항소법원으로 가느냐 파기원으로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네, 그래서 항소법원과 파기원에서 일단 그 재판을 해요. 여기는 항소법원 파기원에는 노동자 법관, 사용자 법관이 없어요. 여기는 일반 그냥 직업법관들로만 되어 있는 일반 법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법원에서 항소심을 담당을 합니다. 자, 독일의 경우에는 지금 3심제로 운영된다라고 했으니까 지방노동법원, 고등노동법원, 연방노동법원의 형태로 이렇게 재판이 진행이 돼요. 그리고 영국의 경우에는 ET, 네, 노동법원, 영국 노동법원 ET, 고용심판소라고 되어 있죠. ET. 그 다음에 항소법원, 그 노동항소법원, 고용항소심판소라고 글 써놨나? 하여튼 있는데 그거. 그래서 ET, EAT에서 이렇게 다뤄요. 이건 그러니까 이제 그 노동법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항소하면은 그 항소법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이 항소법원은 일반 법원이에요. 일반 법원. 그리고 그 항소법원을 거쳐서 대법원으로 갑니다. 대법원. 영국은 재판이라든가 법원 제도가 우리랑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차이가 있어서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법원이 따로 있고, 재미있는 거는 지금은 저긴데 그 전에는 이 최고 법원이 2개가 있었어요. 2개가 있어가지고 하나는 그 영국 왕국에서 상고된 사건만 다루는 그 최고 법원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영국 바깥에서 그 상고된 사건을 다루는 최고 법원이 있었어요.
영국 바깥에 어딜까요? 저 호주나 캐나다나 뭐 이런 데 있죠. 우리가 영연방 국가라고 하는데 영연방 국가에서도 그 마지막에는 영국에 상고를 해요. 그래서 영국에 상고를 하고 영국에 가서 그 재판을 받게 되는데, 물론 이 영연방에서 상고한 사건에 대해서 영국 법원의 판결은 그 이제 구속력은 없어요. 그냥 권고하는 효력 정도밖에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권위가 있는 판결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영국의 이제 추미런 사법위원회라는 데에서 요걸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귀족원 사법위원회가 이제 모든 그 재판 권한을 대법원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지금 영국 최고법원은 대법원, 그리고 이 대법원에서는 영국 왕국, 연합왕국 있죠? 연합왕국 안에서 상고된 일반 민사사건, 형사사건, 그리고 공법적인 사건, 그리고 헌법사건,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소송을 진행하느냐? 소송 당사자와 그 대리인의 문제인데요. 당연히 사건의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사건의 당사자가 소송의 당사자가 됩니다. 개별적 권리 분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소송 당사자가 되는데, 이때 그 미성년자 있죠. 미성년자는 그러면 부모가 대리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미성년자라도 단독으로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노동법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동법원의 당사자는 자기 스스로 변호할 수 있어요. 즉 변론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재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헌법재판을 할 때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민사사건, 형사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변호사 강제주의라고, 그러니까 반드시 재판을 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거,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을 변호사 강제주의라고 하는데, 이 변호사 강제주의가 이제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소송을 하려면 혼자서 하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보조하거나 또는 소송을 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보조자나 대리인을 둘 수가 있는데, 그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있죠. 소송 당사자를 보조하거나 대리할 수 있는 거, 동일한 직종 관련 업무를 하는 노동자 또는 사용자, 그리고 노동조합 변호인, 그다음에 배우자는 아시죠? 배우자. 시민연대 협약의 상대방. 시민연대 협약. 이게 게이. 이거 뭐라고 하지? 또 LGBT 할 때 있잖아요. 동성혼의 상대방을 시민연대 협약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성혼을 시민연대 협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그러니까 시민연대 협약의 상대방이 되는 거죠. 그죠? 혼인계약과 이제 좀 차이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혼 제도가 사실은 이런 형태로 인정이 되고 있어요. 동성혼이 완전히 혼인과 똑같은 형태로 규정된 나라는 거의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동성혼을 인정한다 하는 나라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이런 시민연대 협약, 시민계약, 이런 형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실혼.
우리 이제 그 법률론이 있고 사실론이 있는데, 사실론은 이제 저기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얘네들 그 이쪽 서양 쪽은 그냥 동거하는 사람 있죠. 동거한다 하는 사람이 사실은 사실혼인 거지. 그래서 이 사실혼의 배우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진짜 이제 소송 사건을 전문적으로 대리하는 사람,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사. 변호사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독일입니다. 자, 독일 역시 그러니까 뭐 좀 올라가면 대부분 일반 민사, 형사 이런 데 보면은 대부분 변호사 강제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좀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송 사건을 좀 빨리 해결을 하려면 변호사들이 나서서 하는 게 좀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 노동 사건의 경우에는 이 변호사 강제주의가, 그러니까 소송 대리인 강제주의가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1심이에요. 1심. 그 2심과 3심, 고등노동법원과 연방노동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소송 대리인 강제주의가 적용돼요. 소송 대리인 강제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꼭 변호사이어야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이 노동조합이나 또는 사용자 단체, 또 연합단체, 뭐 이제 단체 대리인, 역시 그 단체 대리인도 그 구성원을 위해서 소송 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 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심, 3심은 소송 대리인 강제주의가 적용되지만 꼭 변호사로 그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영국의 경우에는 역시 대부분 보면 임금이라든가 이런 사건들 보면, 노동 사건들 보면은 규모가 그렇게 큰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일반 기업 분쟁 보면, 기업과 기업 간의 분쟁 보면 몇십억, 몇백억, 몇 조 단위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노동 분쟁에서 임금 분쟁 가면 몇백만 원, 많아야 몇천만 원, 경우에 따라서는 몇십만 원, 2, 30만 원 갖고 싸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임금은 받았는데 추가 임금 지급하는 걸 지급하지 않았다고 그거를 소송상 청구를 하는데 잘해야 한 3, 40만 원 가지고 청구하는 경우들도 생긴다고. 그걸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을 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좀 작은, 좀 그런 아주 사건들이 많은데, 어쨌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작은 사건은 그냥 변호사 없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좀 복잡하고 큰 사건이 된다 그러면 이 경우에 또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꼭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사건이 규모가 큰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이제 사건에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러면 바로 재판을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재판을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노동 분쟁이 발생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먼저 좀 잘 화해를 통해서, 조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 화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해 및 지도과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해안을 그러니까 당사자가 수락을 하면 거기서 이제 소송이 종결되는 거죠. 사건이 딱 끝납니다.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해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 이제 재판으로 가는 거고요. 자, 이런 절차로 되어 있어요. 그 도표나 있죠. 도표, 프랑스 도표. 프랑스 재판 절차, 사건 절차 이렇게 해결 절차 있잖아요. 도표 나온 거. 도표 나온 것 좀 자세하게 봐주세요. 그래서 밑에 물론 이제 그거를 또 옆에 설명으로 쭉 써놓기도 했는데 함께 좀 봐주세요. 뭐 아주 세세하게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하는 거 그리고 뭐 이제 좀 톡톡 튀는 어떤 중요한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재판에 앞서서 의무적으로 화해 절차를 거친 이후에 재판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일인데요. 독일 역시 재판에 들어가면 먼저 화해를 위한 변론을 먼저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쟁의 화해적 해결을 굉장히 중시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화해 변론을 하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이제 재판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해 변론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거죠. 자, 영국의 경우에는 이 조언 알선 중재 서비스청인가요? ACAS의 조기 알선 제도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그 ACAS에서 이제 조기 알선을 거쳐서 만약에 거기 조기 알선을 거쳤는데도 해결이 안 됐을 때 안 되면 그때서야 그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ET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ACAS를 거쳐야 돼요. 그래서 ACAS에서 그 절차를 거쳤다는 증명서를 줘야 그 증명서를 첨부를 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발생하고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요 조정 기간 있죠. 조기 알선 기간. 요 기간은 그 3개월에서 빼요. 저 이제 ACAS에 조기 알선을 신청하면 그 기간 동안은 이 3개월이 딱 중단이 돼요. 중단이 되고 그리고 저 조기 알선이 이제 안 됐을 때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그때서부터 이제 3개월이 다시 진행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그 화해라든가 조기 알선 조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면 이제 재판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재판은 일단 화해 및 지도과에서 그 의무적 화해 절차를 거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화해 및 지도과에서 재판 준비를 담당하다가 그래서 재판 심리 기일이 되면 그때는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재판과로. 화해 및 지도과에서 재판과로 사건이 넘어가는데 이게 좀 중대한 사건, 뭔가 좀 빨리 해야 하는 긴급한 경우에는 신속 심리부로 이제 이행이 돼요. 신속 심리부로 이행이 돼요. 자, 만약에 이제 재판을 한다라고 하면 당사자가 꼭 출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건 아니고 대리인이나 또는 보조인을 참석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리 출석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리할 수 있는 사람, 아까 대리할 수 있는 사람들 봤잖아요. 그 사람들, 보조나 대리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역시 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판을 해서 결정을 할 때, 판결을 할 때는요, 재판을 할 때는 이 노동법원의 법관들 과반수에 의해서 판결을 하는데 4명이니까
그러니까 노동자법관 2명, 사용자법관 2명이 재판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명이 재판을 하니까 최소한 3대 1은 되어야지 이제 판결이 나는 거죠. 그런데 2대 2로 딱 갈라져 가지고 이게 판결이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이때는 이 노동법원이 그 지방법원 관할 내에 한 곳이라고 했잖아요. 이때는 지방법원에서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개입을 해서 그 직업판사, 지방법원의 직업판사가 주재하는 심리를 거쳐서 재판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으로 그 판결을 내리는데 과반수가 되지 않고 팽팽하게 대립을 할 때는 지방법원의 직업법관이 한 명이 더 들어가는 거죠. 한 명이 더 들어가니까 5명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과반수가 되는 거죠. 3대 2로 나오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독일에서의 재판 절차는 이제 일반적인 재판 절차를 통해서 쭉 이루어지는데 뭐 이제 특징적이라는 그러니까 좀 특징적인 그런 점이라고 한다면 좀 신속한 재판이라든가 아니면 또 저렴한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특례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몇 가지 이제 규정들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저렴한 비용을 소송 비용으로 해서 저렴한 소송 비용들을 위해서 이렇게 두고 있어요. 특징적인 점이 뭐냐면 1심 판결에서 승소한 당사자 있죠. 승소한 당사장은 이 소송을 수행하면서 자기가 들인 어떤 그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시간이나 비용 같은 게 들어가는데 이거를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사용자가 노동자가 재판을 청구를 했고 사용자가 거기에 대응을 하면서 변호사도 선임하고 뭐 시간도 들이고 비용도 들어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기가 이겼다라고 해서 상대방 노동자에게 이거를 그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좀 특징적인 거예요. 보통 우리가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을 하면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데 들어간 뭐 비용이라든가 그 시간 같은 걸 상대방에게 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거기에 들어간 어떤 그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의 일부를 소송 비용으로 해서 상대방에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 비용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대법원 규정에 의해서 인정된 액수만큼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데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노동법원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패소하는 게 두려워서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한번 지면 딱 내가 그 소송을 청구했는데 이 임금 미지급 임금에서 500만 원 청구했는데 그쪽에서 내가 패소를 했어요. 그러면 임금 500만 원 못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상대방이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내가 부담을 해야 된다면 내가 소송을 제기하기가 좀 두렵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폐해라든가 이런 폐단을 좀 시정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그 이제 상환 청구하지 못하도록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네, 영국의 재판 절차 역시 그 도표를 두고 있는데 도표 있죠. 이 도표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도표 있잖아요. 그죠? 도표를 좀 참고해 주시고 뭐 저기에요. 이 재판 신청할 때는 서면으로 보통 신청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대요. 뭐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든 그러니까 소송 관련된 문서 이런 거 다 온라인으로 가능해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재판을 할 때 신문은 공개 신문이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재판은 이제 공개 재판이 원칙이에요. 재판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에 결정 또는 판결을 할 텐데요. 우리는 판결과 결정을 구분을 해요. 판결과 결정을 좀 구분해서 쓰는데 이 다른 나라는 저 영미 쪽은 또 그렇게 구분 안 해요. 판결과 결정을 또 같이 씁니다. 판결이라고 해도 되고 결정이라고 해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이 노동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나냐면 자구위 또는 이제 부작위 판결이 나거나 또는 배상금 지급 판결 또는 기각 결정 뭐 이런 것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작위 결정, 뭐 이제 복직 결정, 배상금 판결 뭐 이런 형식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판결에는 그 이유가 제시가 되는데 어느 판결이나 그 판결 이유를 제시를 하는데 이게 꼭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구두로 이유를 제시해도 되지만 이제 당사자나 아니면 EAT 그러니까 항소법원에서 노동항소법원 고용항소심판소라고 되어 있죠. EAT에서 그 서면을 요구할 때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인데요.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 또는 상고하는 경우인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속가에 따라 항소하는 법원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4,000유로를 기준으로 해서 4,000유로가 안 되면 노동법원 판결일로부터 2달 이내에 파기원에 항소를 해야 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4,000유로를 기준으로 해서 4,000유로 미만일 때는 2개월 이내에 파기원에 해야 된다라는 거. 보통 이제 파기원에서는 한 그 최종 판결이 나는데 한 1년 정도 걸린대요. 그리고 이 4,000유로 이상이 되면 이때는 판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훨씬 짧죠? 1개월 이내에 항소법원에 항소해야 합니다. 항소법원에. 보통 한 1년에서 3년 정도 걸린대요. 사건 해결하는데. 상당히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상당히 많이 걸리는 거죠. 예. 프랑스 이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될 거예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항소하거나 상고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독일은 신급에 따라 1심, 2심, 3심 그 신급에 따라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항소하고 또 상고합니다. 자, 영국의 경우에는 이 노동 항소법원 EAT에 하는데 그 42일 이내에 항소를 해야 돼요. 42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예, 영국의 좀 특징적인 점이 바로 이 조언 알선 중재 서비스청이었는데 이게 18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이제 그때부터 쭉 내려왔는데 이게 뭐 이제 산업관계 서비스청이 됐다가 알선 중재 서비스청이 됐다가 그리고 1975년에 그죠? 예, 조언 알선 중재 서비스청이 됩니다. 그래서 ACAS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집단적 노동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인데 이게 미국에 우리가 있었죠. 연방 알선 중재 뭐였죠? FMCS였나? 그 미국에도 있었잖아요. 그 조정 중재하는 기구가 이 미국하고 비슷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영국의 조언 알선 중재 서비스청은 원래는 이제 집단적 분쟁만 그거를 원칙으로 했는데 지금은 개별적 권리 분쟁까지도 모두 조정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단지 그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그 예방하는 것
분쟁을 예방하는 거, 그리고 어떤 노동법이라든가 제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정보 제공, 교육 훈련, 뭐 이제 전화 상담, 이렇게 아주 다양한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로는 이 조언알선중재서비스청의 어떤 최고 의사 결정 기구는요, 이 공익위원 4명과 노동자위원 4명, 사용자위원 4명, 그래서 총 12명으로 구성된 그 협의회가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 돼요. 그래서 공익위원 4명, 노사 각각 4명씩 이 사람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게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담당하는 업무는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요. 그래서 전화 상담, 조언, 정보 제공, 교육 프로그램 운영 뭐 이런 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알선, 노동 분쟁에 대한 알선 서비스 담당하는 거, 그리고 알선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조정과 중재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이 노동법원을 도입하자는 논의들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노동법원을 도입하자, 노동법원을 설치하자는 논의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법원 설치 주장이 꽤 많은데, 먼저 그러면 우리나라의 노동위원회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현재 있는 이 노동분쟁 해결기구인 노동위원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인데, 물론 노동위원회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 재판하는 것보다는 돈이 덜 든다는 거죠. 저렴한 비용, 돈이 덜 든다는 거. 그 다음에 좀 빠르다는 거. 확실히 그냥 재판하는 것보다는 좀 빠르다라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좀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는 법규에 대한 좀 까다로운 엄격한 그러니까 엄격한 해석을 통해서 하는데, 이 노동위원회에서는 좀 더 유연한 부드러운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그 노동위원회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그거죠. 노동위원회에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엔 재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동위원회 초심, 재심하고 법원에서 1심, 2심, 3심까지 하면 총 5번 다툰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5심제로 운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분쟁은 더 장기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고, 그러니까 신속한 권리구제가 목적이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심제가 돼버리니까 더 오래 걸리게 되고, 더 오래 걸리니까 결국에는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렇게 분쟁이 장기화되고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 보니까 오히려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일단 그러니까 이게 노동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에서도 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명확한 해결을 위해서 법리적으로 명확한 해결을 위해서 명확한 해결 근거를 제시하기보다는 일단은 타협을 하라는 거예요. 먼저 잘 타협을 해서 서로 양보해서 해결해보자 해서 뭐 이런 것들이 좀 우선하는, 그래서 타협의 논리가 좀 우선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와 또 법원이 또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관계 정립의 문제가 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노동위원회와 법원 사이의 어떤 관계에서의 문제점들이 또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법원을 도입하자, 그래서 노동법원을 도입하자, 이런 논의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최초의 논의는 이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1989년에, 그죠? 1989년에 그러니까 1987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87년 그리고 87년이 지나서 88년이 되고, 그러니까 87년에 헌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직선제, 대통령 직선제가 이제 저때 도입이 되는데, 그 이제 시스템, 그러니까 이걸 87년 체제라고 해요. 사회과학적으로 87년 체제 또는 87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또는 이제 헌법 문제에 있어서는 87년 헌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시스템이 쭉 지금까지 우리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87년에 87년 6월에 6월 항쟁이 있었고, 그리고 7월, 8월, 9월에 그 노동자들의 대투쟁이 있습니다. 7, 8, 9 대투쟁이 있는데, 이게 87년, 88년, 89년, 90년 쭉 이어져서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상당히 이제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크게 일어난 적인데, 그러니까 이제 노동 문제가 어떤 사회 문제의 최일선으로 탁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그 뭐랄까 이제 그 노동 문제 해결하기 위한 테이블이 마련됐는데, 여기에서 이 한국노총에서 최초로, 그러니까 1989년에 한국노총에서 최초로 노동법원을 도입하자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노동법원은 그 전문 법관으로만 된 노동법원이었죠. 하지만 이게 조금 그 법관들,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법관들을, 그러니까 판사들을 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판사들을 좀 믿을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 민주노조 운동 측에서는 이 노동법원 설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오히려 이제 다른 문제들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때 89년 저때 이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 노동위원회에서 다루게 돼요. 저때부터는. 그래서 바로 이제 이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노동위원회에서 다루게 된 계기는 사실상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서 이 노동 문제가 사회 문제로 전면적으로 이슈화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때부터는 이제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노동법원 문제는 싹 들어갔다가 언제 다시 튀어나오냐면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게 또 탁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2003년에 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에서 뭐 노동법원을 도입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이 노동법원 설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그리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사개추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노동법원 설치하자 뭐 이런 내용들을 논의하고 준비를 한다라고 했는데, 저기서 딱 나온 건 결국에 로스쿨을 도입하면서 그거 하나만 해놓고 딱 끝나요. 사실상 사법개혁이 물 건너간 거죠. 그때 사법개혁이 사실상 이때 이제 사실 물 건너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노동법원을 설치하자라고 해서 그 법률안을 계속 발의를 합니다. 그래서 18대의 조배숙, 19대의 최원식, 그 다음에 뭐 20대의 김병욱 해서 노동법원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계속 국회에 제출했는데,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으로 다 폐기가 됐어요. 지금 21대 국회인데, 제출도 안 한 것 같아요. 아직은 노동법원에 대해서 뭐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말은 많은데 현실적으로 이제 실무적인 어떤 노력이라든가 진행 상황은 거의 없는, 잘 안 보이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노동법원을 도입하자라는 데 대해서 결국에는 찬성하거나 또는 반대하는 건데, 자, 노동법원을 도입하자는 논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견해는 그거예요. 지금은 노동위원회와 일반 법원으로 이원화된 구조인데, 이거를 노동법원으로 하나로 통일시키게 되면 노동 분쟁을 좀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노동법원에는 결국에 노동 전문 법관들이 배치가 되니까 노동 사건들을 처리하는데 좀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논의에서 이제 찬성론의 태도가 그러니까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분쟁의 어떤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 그리고 노동 전문성이 그 보장되는 어떤 법관들에 의한 재판 뭐 이런 것들이고요. 반대하는 견해는 노동 사건이 갖는 어떤 노동 법원을 설치할 정도로 노동 사건이 갖는 특수성이라든가 전문성이 있느냐, 그리고 법원을 따로 만들 만큼 그렇게 사건이 많으냐, 분쟁 사건이 많으냐, 그건 좀 문제 의문이다. 그리고 노동위원회가 지금까지 참 효율적으로 노동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데 굳이 이 노동위원회의 장점을 무시하고 노동법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소송 절차의 문제는 그냥 노동법원이 아니라 그냥 소송 절차 관련된 특례법을 제정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의 그 법원 체계에서 노동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해서 이렇게 좀 반대하는 태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는 태도도고요. 예, 그리고 자, 노동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대놓고 반대하고 대놓고 찬성하진 않겠지만 노동위원회에서는 자기네들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기능을 노동법원으로 전부 옮겨줘야 되니까 은근히 이제 반대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동위원회가 좀 지속적으로 업무를 확대시켜 왔고, 그죠? 그동안 경험과 지식을 축적해 왔다. 그래서 노동위원회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신속성, 경제성, 간편성, 공정성, 전문성 뭐 이런 게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노사나 노동자나 사용자 측 아니면 국민들의 신뢰가 확대되어 왔다. 그리고 노동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의 95%가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그냥 종결된다.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그런데 노동법원을 설치하게 되면 이게 좀 분쟁이 장기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동위원회가 좀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노동 분쟁을 해결하는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노동위원회는 법원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대법원 산하에 있는 건데요. 이 사법정책연구원, 이건 대법원 산하에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옛날 사법연수원 있는 저기 고양인가요? 일산인가? 고양이 일산인가? 거기에 사법정책연구원이 있는데, 이 사법정책연구원에서는 그렇습니다. 대법원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다 찬성 쪽일까요? 반대 쪽일까요? 법원 쪽이니까 약간 찬성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 사건이 가진 전문성과 특수성을 부인할 수 없다. 이건 좀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일반 법관들의 경우에는 시민법 원리를 수정한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전문 법원인 노동법원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법원의 전문화라는 건 법관의 전문화뿐만 아니라 어떤 법관을 보조하는 인력이라든가 시스템 전반의 전문화를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노동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둔다라고 해서 결코 전문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시스템 전체를 좀 전문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동법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이게 이제 사법정책연구원의 태도예요. 결국에는 찬성하는 견해죠. 그죠? 네, 이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노동법원을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재판부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느냐, 이건데요. 먼저 가장 대표적인 주장이 이 참심 형태, 그러니까 이 완전 참심 또는 준참심인데, 참심은 뭐냐면 우리 이제 그 독일의 노동법은 봤죠. 직업법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노동자 법관과 사용자 법관이 참여하는 형태, 이런 형태의 재판 형태를 참심 법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직업 법관과 참심원이 함께 재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참심 법원이라고 하는데, 참심 재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완전 참심제와 준 참심제 형태로 취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완전 참심은 뭐냐면 사건을 심리하고 나중에 판결을 위해서 협의를 하잖아요. 협의하는 과정까지 참심원이 법관과 동일한 지위와 권리를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는 형태고, 준참심제는 그게 아니라 일단 사건을 심리하는 단계에서는 똑같이 법관과 똑같이 심리를 하는데, 그 판결을 위해서 협의하는 절차 있죠. 그때는 이제 참심원은 그냥 의견을 개진할 수만 있고 그 표결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의견은 개진할 수 있지만 표결권은 없는 그런 형태를 준참심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참심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배심 재판 형태로 진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데, 배심 재판의 경우에는 뭐냐면 우리 미국 영화나 이런 데 법정 영화를 보면 그 배심원들 있잖아요. 우리 이제 국민 참여 재판 하면 배심원들이 있잖아요. 그 배심원들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형태, 요거를 배심 재판입니다. 그래서 노동법원에서도 배심 재판을 배심 재판 형태로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주장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직업법관만으로, 그러니까 지금과 마찬가지로 판사들만 재판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업법관만으로 구성된 재판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네 가지 형태의 그 재판부 구성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배심 재판 있죠. 배심 재판을 지지하는 또 주장하는 견해는 거의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뭐냐면 참심제냐 아니면 직업법관으로 구성하느냐 이 논의라는 거죠. 그래서 노동법원을 도입하는데 찬성하는 견해라고 하더라도 재판부는 그 참심법원 형태로 갈 건지 아니면 직업법관만으로 구성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논의가 갈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참심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태도로 갈려요. 그래서 참심 법원을 좀 참심 재판을 도입해서 노동법원을 운영하자라는 그런 견해가 있고, 거기에 반대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노동 분쟁 같은 경우에는, 노동 분쟁이라는 건 결국에 경험이 중요하잖아요. 노동 현장에서의 경험이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려면 어떤 노동자나 사용자 대표들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이 그 이제 좀 뭐랄까 대표적인 그 찬성론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사 당사자의 어떤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촉진하고 결과에 대한 자발적 승복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럼으로써 판결의 신뢰를 좀 제고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견해인데, 이 반대로는 그겁니다. 결국에 그렇게 되면은 노동 현장에서의 그 어떤 극심한 대립이 법정으로 그대로 옮겨오지 않느냐. 저기서 저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데 여기 와서도 피 터지게 싸울 거 아니냐. 그럼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냥 여기 완전히 법원이 아수라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또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 헌법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사람이 재판하는 게 이게 맞느냐, 이건 헌법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 하는 논의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뭐냐면 그러면 헌법에 위반하냐 아니냐라는 문제인 거죠. 헌법에 위반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 그래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사실상
그 참심 재판 제도를 반대하는 주된 논거로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법관이란 결국에 직업 법관만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고, 당연히 노동자나 사용자 참심원은 이 직업 법관, 그러니까 법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재판 권한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고, 사실상 법관에 의해서 재판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반대로 아니야, 그건 헌법에 합치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라는 거는 직업 법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법관을 말하는 거고, 그렇지, 모든 법관을 말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참심원이 아니라 참심 법관으로 임명하면 된다는 거죠. 대법원장이 절차를 정해서 참심 법관으로, 그 사람도 법관으로 임명을 하면 그럼 법관에 의해서 재판받을 권리를 뭐가 침해받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이렇게 이제 논의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럼 노동법원에서 어떤 사건을 다룰 것이냐라는 건데요. 네, 이제 요거 마지막. 네, 요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빨리 합시다. 자, 노동법원에서 관할하는 사건, 담당하는 사건이 뭐냐? 그러면 노동 민사 사건, 그리고 행정 사건, 비송 사건을 여기서 다루기로 하자. 그러니까 이제 그 동안에 그 법률안 나온 거 있죠? 그 법률안에서 논의됐던 건데, 이렇게 이제 민사, 행정, 비송 사건. 비송 사건은 뭐냐면 소송이 아닌 거예요. 소송이 아닌 거. 서로 그러니까 다툼이 없는 그런 사건들 있죠. 법원에서 다루는 비송 사건, 이런 것들을 노동법원에서 다루자. 그럼 이 노동 형사 사건은 어떻게 할 것이냐? 형사 사건은 노동법원이 아니라 그냥 일반 형사법원에서 다루는 걸로. 그래서 일반 형사법원에서는 지금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배심 재판 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일반 노동 민사 행정 비송 사건에서 다루는 참심 재판으로 다룬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참심 재판은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러면 모든 사건을 다 참심 재판으로 할 것이냐? 그거는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참심 재판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일단 재산상 청구 있죠. 재산상 청구의 경우는 2천만 원을 한도로,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상이 되면 참심 재판으로 하고, 그 이하는 뭐 그냥 단독심, 소액 사건이니까 소액 사건처럼 단독심으로 뭐 해결하기로 하고, 그 외에 비재산상 청구 사건의 경우 참심 재판에서 이제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이제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제 출석 과제인데요. 출석 인증 과제인데, 출석 인증 과제는 이번 주는 노동법원이 설치가 됐을 때 참심 재판 사건으로 다루는 비재산상 청구가 있는데, 이 비재산상 청구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건은 뭐가 있는지 한 가지 정도 아니면 한 가지 이상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